여러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저와 함께 시공간을 넘어 500년 전 조선의 한복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는 거대한 사형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때는 성종 11년, 서기 1480년 10월의 어느 늦가을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휑한 사형장 바닥을 훑고 지나가고 바닥의 뒹구는 낙엽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둥둥둥하고 북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죄인의 목을 칠 시간이 다가왔다는 신호입니다. 수천 명의 구경꾼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숨죽인 채 사람들의 시선은 단 한 곳, 사형대 위를 향해 꽂혀 있습니다. 그곳에는 형틀에 묶여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얼굴을 반쯤 가렸고 입고 있는 하얀 소복은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망나니의 칼춤이 시작되고 그녀의 목에는 굵은 밧줄이 걸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운명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을 코앞에 둔 사형수라면 을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공포에 질려 똥오줌을 지리거나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바닥을 기거나 아니면 실성해서 미친 듯이 웃거나 울부짖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간이라면 당연히 보여야 할 죽음 앞에서의 본능일 겁니다. 그런데 저기 묶여있는 저 여인은 다릅니다. 아주 기이할 정도로 침착합니다. 아니, 침착한 것을 넘어서 소름 끼치도록 오만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형리들을 향해, 그리고 저 밑에서 자신을 구경하는 수많은 군중을 향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입가에는 싸늘한 비웃음마저 걸려 있습니다. 마치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나를 심판할 자격은 없다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오히려 지금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벌벌 떨고 있는 건 사형대에 선 그녀가 아닙니다. 저 구경꾼들 틈바구니 속에 갓을 푹 눌러쓰고 옷기드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숨죽이고 있는 사내들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백성이 아닙니다. 비단 옷을 입고 가마를 타고 다니는 고관대작들, 임금의 피를 나눈 왕족들, 그리고 평소에는 입만 열면 공자왈 맹자왈하며 도덕군자 행세를 하던 점잖은 선비들입니다. 조선을 호령한다는 그 대단한 권력자들이 왜 저 죽어가는 여인 앞에서 쥐새끼처럼 떨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저 여인의 목이 잘리는 끔찍한 광경이 아닙니다. 그녀가 죽기 직전 그 붉은 입술을 열어 뱉어낼지도 모르는 마지막 한마디, 바로 그녀의 입 때문입니다. 내 몸에 새겨진 당신들의 이름을 내가 죽는다고 지울 수 있을 것 같으냐? 내 살점 하나하나에 내 뼛속 깊이 새겨진 당신들의 그 추악한 욕망을 저승까지 가져가서라도 세상에 알릴 것이다.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구길래 조선을 호령하던 권력자들이 이토록 공포에 질려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주인공, 조선왕 조실록에 기록된 역사상 가장 음탕한 요부.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시대를 잘못하고 난 비운의 천재, 또는 위선적인 사회의 온몸으로 저항했던 혁명가로 불리는 여인. 바로 어우동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우동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이미지가 강할 겁니다. 화려한 전모를 쓰고 속이 비칠 듯 말 듯 한야한 한복을 입고 콧소리를 내며 남자를 유혹하는 기생의 모습 말이죠. 조선 팔도 사내들을 다 홀리고 다녔다는 전설 속의 생녀, 판무파탈의 대명사.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녀는 분명 수많은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고 조선의 성도덕을 땅바닥에 내팽개친 장본인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충격받아야 할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 어우동은 가짜입니다. 진짜 그녀의 정체는 기생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천민 출신도 아니었고 먹고 살기 위해 몸을 파는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녀의 아버지는 박윤창,
당시 외교부 고위 공무원이었던 승문원 지사였습니다. 그녀의 친정은 대대로 벼슬을 했던 명문가였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기막힌 건 그녀의 시댁입니다. 그녀가 시집간 곳은 바로 전주 이씨, 왕실 가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아버지는 태강수 이동, 즉 세종대왕의 형님인 효령대군의 손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우동은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금지옥엽딸이자 조선 왕실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종친의 아내, 즉 왕실의 며느리였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 치면 재벌가 사모님이나 유력 정치인의 며느리, 아니면 영부인의 친척쯤 되는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그 화려한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흥가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매일 밤 대문을 활짝 열어둔 채 지나가는 남자들을 불러들여 뒹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밝혀진 것만 해도 수십 명입니다. 그녀의 침실을 거쳐 간 남자들의 면면을 보면 더 기가 찹니다. 임금의 조카인 왕족부터 나랏 일을 하는 장관급 고위 관료, 과거에 급제한 엘리트 선비, 심지어는 천한 노비와 은 세공 기술자까지 신분과 지위, 나이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남자들을 자신의 침소로 끌어들였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하여 7살만 되면 남녀가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여자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는 외출조차 할 수 없었던 철저한 유교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그것도 왕실의 며느리였던 여자가 이런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 이건 단순히 바람을 피운 수준이 아닙니다. 조선의 국가 이념과 사회 질서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든 일종의 국가적 재난이자 테러였습니다. 도대체 조선 최고의 명문가 규수였던 그녀는 왜 스스로 타락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타고난 새끼를 주체할 수 없어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외로워서? 아니면 여성을 집안에 가두고 숨도 못 쉬게 옥죄는 저 숨막히는 꼰대들의 세상에 대한 미친 반항이었을까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성종 임금과 조정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순한 치정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위금부로 끌려간 어우동이 입을 열기 시작하자 조정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이름 하나하나가 핵폭탄급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하면 할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나오는 남자들의 이름. 그 리스트에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위인으로 배웠던 사람들의 이름, 조정에서 근엄하게 앉아 나랏 일을 논하던 대신들의 이름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더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건 그녀가 남자들과 관계를 맺을 때마다 했던 기이한 행동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하룻밤을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나눈 남자의 팔뚝에 그리고 자신의 하얀 살결 위에 상대방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넣게 했습니다. 마치 가축에게 낙인을 찍듯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한 겁니다. 신체발부 수지 부모라 하여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에 상처 하나 내는 것도 불효라 여겼던 그 시대에 서로의 몸에 먹물로 이름을 새겼다. 이건 단순한 연애 노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잤던 남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증표를 남김으로써 그들이 절대로 발뺌할 수 없게 만들려 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야한 옛날 이야기나 하며 낄낄거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군의 시대라 불리던 성종시대, 그 화려하고 도덕적인 겉포장지 뒤에 썩어 문드러져 있던 조선 양반 남성들의 위선과 타락, 그 적나라한 실체를 고발하는 시간입니다. 권력을 가진 남자들은 마음대로 기생을 끼고 놀아도 풍류가 되지만 여자는 사랑을 쫓으면 죽어야만 했던 그 불공평한 시대. 어우동은 과연 희대의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너무 앞서간 비운의 여인이었을까요? 왕실의 며느리에서 조선 최고의 스캔들 메이커로 그리고 끝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던 어우동. 그녀를 괴물로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극의 씨앗은 아주 사소한 오해, 그리고 그녀가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의 비열하고 치졸한 배신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굳게 닫혀있던 양방과 안방의 문을 열고 그 은밀하고도 위험한 19금 스캔들의 진실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인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걸까요?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우동이 아직 타락하기 전 그저 곱고 고운 새색시였던 시절로 말이죠. 혼례를 올리던 날 한양 바닥은 어우동을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랑은 세종대왕의 형님인 효령대군의 손자 태강수 이동이었습니다. 신부는 명문가 승문원 지사 박윤창의 딸이었고요. 누가 봐도 선남선녀가 만난 그야말로 조선 최고의 로열 패밀리 결합이었습니다. 어우동은 가마를 타고 시댁으로 들어가면서 아마 이런 꿈을 꾸었을 겁니다.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왕실의 며느리로서 품위 있게 늙어가야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남편, 태강수 이동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겉만 번지르르한 왕족이었지 속은 시커먼 남봉꾼이었습니다. 신혼의 단꿈이 채 깨지기도 전부터 그는 기생집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어우동이라는 멀쩡한 본초를 두고도 밖에서 데려온 첩을 끼고 돌며 희귀낙낙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조선 최고의 미인이라 불리던 어우동이 매일 밤 텅 빈 안방에서 독수공방하며 흘렸을 눈물을 말입니다. 남편이 올까 하여 밤새 촛불을 켜두고 기다리지만 들려오는 건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담장 너머 별채에서 들려오는 남편과 기생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겠죠. 분통이 터져서 잠도 안 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왜냐고요? 조선의 여인이었으니까요. 여자가 질투를 하면 칠거지하기라 하여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꾹꾹 눌러 참으며 언젠가는 남편이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며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극은 언제나 예고 없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법입니다. 남편 이동은 단순히 바람만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비열하고 치졸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푹 빠져있던 기생연경을 집으로 불러들여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실부인인 어우동이 눈에 가시처럼 박혀있으니 첩을 들이기가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말종 같은 남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 내쫓을 궁리를 한 겁니다. 어느 날 집안의 귀한 은그릇 하나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어우동을 몰아세웁니다. 이 은그릇, 당신이 훔쳐서 친정에 빼돌린 것 아니냐? 아니면 밖에서 만나는 놈에게 가져다 준 것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왕실 며느리가 돈이 없어서 그깟 밥그릇 하나를 훔치겠습니까? 누가 봐도 뻔한 자작극이었습니다. 은그릇을 훔친 건 사실 남편이 사랑하던 기생 영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빌미로 어우동을 도둑년으로, 부정한 여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어우동을 친정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이것을 조선시대 말로 소박맞았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왕실의 며느리에서 도둑질하다 쫓겨난 이혼녀가 되어버린 어우동. 그녀가 친정집 대문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억울함? 분노? 아니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 친정아버지는 대성통곡을 했고 집안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해댔죠. 저 여자 무슨 짓을 했길래 시댁에서 쫓겨났대. 겉보기엔 멀쩡하더니 속은 엉큼했나 보네. 아무도 그녀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어우동은 친정집 구석방에 처박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의미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슬픔이었지만 점차 그것은 세상에 대한 끔찍한 증오와 혐오로 변해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한 겁니다. 나는 예의를 지키고 참을 만큼 참았고 도덕을 지키려 노력했다. 그런데 돌아온 게 뭐지? 누명과 이혼이다. 그런데 저 남편이라는 작자는? 온갖 더러운 짓은 골라하고 기생을 끼고 놀아도 여전히 왕족이라 대우받고 떵떵거리며 잘 산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서? 남자는 바람을 피워도 풍류고 여자는 사랑을 원하면 죄인이라서? 도대체 누가 정한 법인가? 도대체 누가 만든 도덕인가? 어두운 방 안에서 몇 날 며칠을 굶으며 생각하던 어우동. 어느 날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지만 여전히 숨막히게 아름다운 자신의 얼굴을 말이죠.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착하고 순진했던 새색시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늘하고도 위험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부정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했느냐? 너희들이 나를 쓰레기 취급하며 버렸느냐? 좋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부정한 여자가 되어주마. 조선이라는 나라가 양반이라는 작자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더러운지 내가 내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겠다. 지켜봐라. 내 치마폭 아래에서 너희들의 그 고고한 도덕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녀의 복수는 칼이나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치명적인 아름다움과 육체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은장도를 품고 정절을 지키는 연려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조선의 모든 남자를 자신의 발 아래 꿀리는 요부가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 첫 번째 희생양, 아니 첫 번째 파트너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친정에 머물던 어느 날, 집 근처를 기웃거리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오종년, 왕족의 먼 친척이자 어우동의 옆집에 살던 남자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사내였지만 흑화한 어우동에게는 그저 좋은 먹잇감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어우동은 담장 너머로 그 사내에게 은밀한 눈빛을 보냅니다. 들어오세요. 문은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 조선의 엄격한 법도를 깨뜨리는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사내는 홀린 듯이 그녀의 방으로 넘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우동은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몸을 섞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이하죠? 죄책감이 들 줄 알았습니다. 수치스러워 죽고 싶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아,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남편은 나를 버렸지만 이 사내는 내 앞에서 벌벌 떨며 애정을 구걸하는구나. 남자란 존재가 이렇게나 하찮고 단순한 것이었구나. 그날 밤 이후 어우동의 방문은 다시는 닫히지 않았습니다. 오종년을 시작으로 그녀의 소문은 아름아름 퍼져나갔습니다. 박대감네 쫓겨난 딸이 그렇게 예쁘다더라. 밤마다 남자를 불러들인다더라. 소문을 들은 한양의 남자들이 불나방처럼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거물급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자를 쇼핑하듯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왕족이든 과거 급제자든 천민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면 그만이었고 자신의 복수극에 등장할 엑스트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타락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마차처럼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이 위험한 불장난이 조선 왕실 전체를 태워버릴 거대한 화염이 될 줄은 말이죠. 자, 이제 어우동의 침소에는 밤마다 낯선 사내들의 신발이 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는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19금 스캔들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방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유혹에 넘어간 남자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어우동의 데스노트, 아니 섹스 스캔들 리스트가 공개됩니다. 자, 어우동의 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옆집 남자 하나로 시작했었죠. 하지만 한번 곱비 풀린 욕망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마차처럼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장안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저기 저 박대감네 딸 말이야. 소방 맞고 친정에 와 있다던 그 어우동 말이야. 밤마다 남자를 가려봤는데 그 미모가 기가 막히다더라. 한번 들어가면 제 발로 걸어 나오는 사내가 없다더라. 이 은밀한 소문은 사내들의 귀를 타고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때부터 어우동의 집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됩니다. 그녀의 방을 거쳐간 남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건 단순히 바람을 피운 수준이 아닙니다. 마치 그녀가 작정을 하고 조선 팔도의 모든 종류의 남자를 수집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우선 왕족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녀의 첫 남자인 오종년을 시작으로 방산수 인안이라는 왕족도 그녀의 치마폭에 안겼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남자들이 서로 어우동을 차지하겠다고 싸움질까지 벌였다는 겁니다. 왕실의 채통? 그딴 건 개나 줘버린 지 오래입니다. 어우동 앞에서는 그 고귀한 왕족들도 그저 질투의 눈먼 수컷에 불과했으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부 꽤나 했다는 엘리트들도 줄줄이 엮여 들어갑니다. 과거에 급제한 젊은 선비들, 조정에서 나랏밥 먹는 관리들까지. 낮에는 도포 자락 휘날리며 공자왈 맹자왈 도덕을 논하던 양반들이 밤만 되면 갓을 벗어 던지고 어우동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심지어 전이감생도, 지금으로 치면 의대생이나 인턴 의사쯤 되는 젊은 지식인들도 그녀의 매력에 빠져 허우적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어우동의 파격은 신분의 벽마저 부수어 버렸습니다. 당시 조선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양반과 천민은 겸상조차 할 수 없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그런데 어우동은 그 금기마저 보란듯이 깨부수었습니다. 그녀의 리스트에는 놀랍게도 노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직업이라는 이름의 관비, 즉 관청에 소속된 천한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떡을 만드는 기술자, 은으로 장신구를 만드는 장인 등등. 양반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던 밑바닥 계층의 남자들까지 그녀는 거리낌 없이 침소로 불러들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왕실 며느리 출신의 귀한 여인이 땀 냄새 나는 노비의 거친 손길을 받아들이는 그 장면을요. 어우동에게는 신분도, 지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여자로 봐주는 사내, 자신의 쾌락을 채워줄 도구라면 왕족이든 노비든 상관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란함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탱하던 신분 질서에 대한 조롱이자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우동은 단순히 남자들과 하룻밤을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더 확실하고 더 끔찍한 것을 원했습니다. 바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증거,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와 뜨거운 밤을 보낸 남자가 옷을 주섬주섬 입고 떠나려 할 때였습니다. 어우동이 나직한 목소리로 남자를 붙잡습니다. 가시려고요? 그냥은 못 가십니다. 저와 정을 통했으면 증거를 남기셔야죠. 그러고는 바늘과 먹물을 꺼내듭니다. 문신. 바로 문신이었습니다. 어우동은 남자의 팔뚝을 걷어 올리게 하고 그 하얀 살결 위에 바늘로 한 땀 한 땀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따끔거리는 통증과 함께 피가 맺히고 그 위로 검은 먹물이 스며듭니다. 남자의 팔뚝에는 어우동이라는 세 글자가 혹은 그녀를 사랑한다는 맹세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반대로 어우동의 몸에도 남자들의 이름이 하나둘씩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팔, 그녀의 등, 그리고 더 은밀한 곳까지. 그녀의 몸은 마치 박명록처럼 그녀를 거쳐간 사내들의 이름으로 빼곡히 채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엽기적인 일인지 감이 오십니까?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 믿었던 조선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서로의 몸의 먹물로 이름을 새긴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범죄자들에게나 낙인을 찍던 그 문신을 사랑의 징표랍시고 주고받은 겁니다. 이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아니, 광기였습니다. 마치 우리는 공범이다. 너는 죽어서도 나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저주를 거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요? 이 말도 안 되는 광란의 파티는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한양 바닥의 소문이 너무 파다하게 퍼진 겁니다. 누구네 집 아들이 어우동이랑 놀아났다더라. 누구네 남편 팔뚝에 이상한 글씨가 있다더라. 결국 이 추잡한 소문은 궁궐 담장을 넘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맙니다. 당시 임금은 성종. 조선 최고의 모범생이자 도덕교과서 같은 왕이었습니다. 성종은 보고를 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뭐라? 왕실 종친의 아내였던 자가 시정자 빼도 모자라 노비와 간통을 해. 그것도 모자라 몸에 그림을 그려? 이게 나라냐? 성종은 즉시 명령을 내립니다. 당장 그 요망한 계집을 잡아들여라. 그리고 그 계집과 노란한 놈들이 누군지 낱낱이 밝혀내라. 위금부 도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어우동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 것이 왔다는 듯 담담하게 포승주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끌려가던 날, 그녀의 집 앞은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더러운 년, 음탕한 년, 집안 망신시킨 년,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군중 속에 숨어서 자신을 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 자신의 옛 연인들을 향해 싸늘한 미소를 날릴 뿐이었죠. 그리고 시작된 의금부의 신문. 차가운 형틀에 묶인 어우동. 관원들은 곤장을 치며 그녀를 추궁했습니다. 내 죄를 알렸다. 내년과 간통한 사내들의 이름을 대라. 보통 여자라면 이쯤 되면 기절을 하거나 살려달라고 빌며 아무 이름이나 댔을 겁니다. 하지만 어우동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주 또렷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기다리셨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지요. 그녀의 입에서 이름이 하나씩 튀어나올 때마다 신문을 하던 관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시장통 잡배들의 명단이 아니었거든요. 이 이름은 이분은 내 스승님이신데? 이 이름은 어제 임금님 옆에서 경연을 하시던 대감마님인데? 심지어는 신문을 담당하던 관원의 친척 이름까지 튀어나왔다는 야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조정은 말 그대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뒤집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지배층 전체를 강타한 대형 비리 사건이자 게이트였습니다. 대신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전전긍긍했습니다. 혹시 내 아들 이름이 나오면 어쩌지? 혹시 내 조카가 저기 껴있으면 어쩌지? 어우동의 입, 그 새치 혀끝에 조선 양반 가문의 명운이 달려있었습니다. 그녀가 뱉어낸 리스트는 위금부를 거쳐 성종의 책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성종은 명단을 보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믿었던 신하들, 점잖은 척하던 왕족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성종. 하지만 조정 대신들의 반응은 기가 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 아주 비겁한 논리를 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하, 사내들이야 젊은 혈기의 여자의 꼬임에 잠시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건 저 요망한 어우동년이 사내들을 홀린 탓입니다. 사내들은 피해자고 어우동이 가해자입니다. 그러니 사내들은 적당히 벌금이나 물리고 전염만 죽여서 입을 막으시지요. 참으로 편리한 논리 아닙니까? 함께 즐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신들은 쏙 빠지고 여자 하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저 추악한 작태. 이것이 바로 성리학의 나라, 도덕의 나라라 자부하던 조선 남성들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단순한 간통이 아니라 조선의 근간을 뒤흔든 강상죄, 즉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폐륜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전례 없는 강력한 처벌을 예고합니다.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왕족 출신의 여인을 사형시킨다? 이건 조선 개국 이래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대신들은 반대했습니다. 전하, 아무리 그래도 사형은 너무하십니다. 유배 정도로 끝내시지요. 왜 반대했을까요? 어우동이 불쌍해서? 천만에요. 어우동이 죽기 전에 억울하다고 소리치며 자신들의 비밀을 더 폭로할까봐 혹은 후환이 두려워서였겠죠. 하지만 성종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어우동에게 사약도 아닌 교수형이라는 치욕스러운 판결이 내려집니다. 목을 매달아 죽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겠다는 것이죠. 사형 날짜가 잡히고 형장이 꾸려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이야기의 처음, 그 서늘한 바람이 불던 사형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밧줄은 그녀의 목을 조여올 준비를 마쳤고 구경꾼들은 침을 삼키며 최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떠난 뒤 살아남은 그 비겁한 남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사형장입니다. 둥둥둥 3번의 북소리가 멈추고 사형 집행인의 거친 손길이 어우동의 목에 밧줄을 걸었습니다.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합니다.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이 숨막히는 정적. 구경꾼들의 눈동자는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지만 정작 밧줄을 목에 건 어우동의 눈빛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신을 버린 비겁한 남편? 자신을 이용하고 숨어버린 그 수많은 내연남? 아니면 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죄를 뒤집었어야 하는 이 빌어먹을 조선의 하늘?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죽음을 똑똑히 지켜보라는 듯, 그리고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희들을 지켜보겠다는 듯 시퍼렇게 뜬 눈으로 세상을 응시했습니다. 집행관의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집행하라.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형틀의 발판이 빠지고 하얀 소복을 입은 그녀의 몸이 허공에 매달렸습니다. 짧은 단말마의 비명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을 뒤흔들었던 희대의 스캔들 메이커, 왕실의 며느리였던 어우동은 형장의 이슬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향년 나이 고작 30 즈음. 한 여인의 파란만장했던, 아니 처절했던 복수극은 그렇게 차가운 밧줄 끝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라면 여기서 권선징악의 교훈을 주며 끝나야겠죠. 죄를 지은 여자는 벌을 받았으니 정의가 구현되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잔혹하고 더 역겨운 법입니다. 어우동이 죽고 난 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녀와 놀아났던 그 수많은 남자, 그녀의 몸에 문신까지 새기며 사랑을 맹세했던 그 사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은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요? 성종과 조정 대신들이 내린 처벌의 내용을 보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일단 왕족이었던 태강수, 방산수 같은 인물들. 이들은 어우동과 간통한 주범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파직이나 유배형에 그쳤습니다. 그 유배마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슬그머니 한양으로 불러들여 복직시켜 주었고 그들은 다시 비단옷을 입고 기생집을 드나들며 호의호식했습니다. 고위 관료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시 자숙하는 척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벼슬자리에 복고해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어우동의 첫 남자였던 오종려는 어우동이 사형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년 참 맛은 좋았는데 명이 짧아 아쉽구만. 이게 인간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죠. 그들은 어우동을 그저 하룻밤 놀이개, 심심풀이 땅콩 정도로 여겼던 겁니다. 함께 쾌락을 즐길 때는 공범이었으면서 책임져야 할 순간이 오자 모든 죄를 죽은 여자에게 떠넘기고 자기들만 쏙 빠져나간 겁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조선 사회의 위선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건 잠시의 실수 혹은 남자의 능력으로 포장되었지만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건 가문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대역죄로 취급되었습니다. 성종이 그토록 어우동의 사형을 고집했던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그녀가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조선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이 완성되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성종은 유교적 질서, 즉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그 질서를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 본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제물로 선택된 것이 바로 어우동이었던 겁니다. 너희들 봤지? 양반집 규수라도 왕실 며느리라도 법도를 어기면 이렇게 죽는 거야. 그러니 땀만 먹지 말고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나 키워. 이 섬뜩한 메시지를 조선의 모든 여인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그녀를 마녀로 몰아 화형식 하듯 죽여버린 겁니다. 어우동이 죽고 나서 조선의 풍경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대부 여인들은 더욱 깊숙한 안방으로 숨어들었고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열려문이라는 이름의 감옥이 더 높게 세워졌고 은장도를 품고 다니며 정조를 지키는 것이 여자의 유일한 미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여전히 축첩을 하고 기생을 끼고 놀며 풍류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방탕함을 정당화했습니다. 어우동의 죽음은 조선 여성 인권의 암흑기를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우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대로 그녀는 그저 음탕하고 문란했던 희대의 요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잘못하고 난 비운의 피해자였을까요? 물론 그녀의 행동을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간통은 예나 지금이나 칭찬받을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 억울한 누명과 이혼, 그리고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고립무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복수, 그녀가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뿐이지 않았을까요? 어우동은 죽기 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물은 흘러가면 그만이지만 내 이름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녀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그녀를 욕하고 돌을 던졌던 그 수많은 점자는 양반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 묻혀 있었지만 어우동이라는 이름 석자는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그녀는 온몸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나를 봐라. 너희들이 만든 이 숨막히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 똑똑히 봐라. 너희들의 그 고상한 도덕이 얼마나 얄팍하고 위선적인지 내 몸으로 증명해 보이겠다. 그녀의 문란함은 단순한 성욕이 아니라 자신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세상에 날리는 가운데 손가락, 즉 비겨시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우동 스캔들은 단순히 야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도덕적인 척했던 나라 조선,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과 억압의 역사를 보여주는 가장 투명한 거울입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녀가 그저 미친 여자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그 시대가 미친 것으로 보이시나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역사는 승리한 자들의 기록입니다. 남성들이 지배하던 조선의 북구두로 쓰인 기록 속에서 어우동은 영원한 죄인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간에 숨겨진 그녀의 눈물과 분노를 읽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5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아닐까요? 조선 왕실을 뒤흔들었던 가장 뜨겁고도 슬픈 스캔들, 어우동 편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역사 가이드였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역사의 뒷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